안녕하십니까. 코리안리 리스크관리팀 백천우입니다. 오늘 코리안리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자리가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리기를 바라며 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우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냐라고 물으면은 아마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과 시작된 디지털화, 이 디지털화가 인류에 되게 큰 도움을 준 건 맞지만 이에 따르는 리스크도 상당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리스크를 다루는 보험 산업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런 리스크의 측정은 되게 중요한 분야이고, 그렇다 하면은 이와 같은 코로나 아니면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를 과연 그런 모델링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접목하고 있는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캔 모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 사이버 리스크 모델링, 그다음 팬데믹 모델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넌 모델드 리스크에 대해 설명드리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난과 재해가 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현상을 보통 재난이라고 정의하고, 그러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산업에서는 빈도는 낮지만 심도가 높은 익스트림 이벤트를 대재해, 캐터스트로피라고 정의를 하고, 캔 모델은 이러한 대재해의 크기를 가치로 평가하는 모델을 캔 모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5년 간격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두 지진에 대한 로스 레이트를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두 지진의 강도가 거의 유사하지만 피해 규모는 보시다시피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익스트림 이벤트는 전통적인 경험 통계에 기반해 피해 규모 추정이 불가하고, 어떻게든 이를 전통적인 통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어떠한 현상에 의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모델을 사용할 때 이러한 모델은 크게 블랙박스 모형과 그레이박스 모형, 화이트박스 모형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화이트박스 모델은 어떠한 현상부터 시작해서 결과까지 그 중간의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할 수가 있어서 이 모든 과정을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화이트박스 모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자연현상 포함 사회현상들은 이와 같이 화이트박스 모델을 이용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이며, 특히 기존의 보험산업에서는 어떠한 현상과 그거에 대한 결과, 피해액 정도만을 가지고 피해를 예측하는 블랙박스 모형이 많이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블랙박스 모형과 화이트박스 모형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여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레이박스 모형이라고 있는데, 이는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와 데이터를 함께 접목시켜서 현상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모형이며, 캔 모델도 이러한 그레이박스 모형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바와 같이 1978년에 준공된 세종문화회관이 있는데요. 만약 한 40여 년간의 풍수의 피해액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연평균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니면 재연기간별 피해액을 예측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시다시피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시설물의 가치가 40년 전과 지금 확연히 다르고, 또 세종문화회관의 침수나 아니면 다른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이 변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속적인 저희가 알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질성을 갖는 양질의 표본의 확보가 필수한 통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캔 모델에서는 가치는 현재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재난의 크기, 현상을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피해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캔 모델이 이와 같은 피해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은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정적인 이벤트를 정의를 하고 그 이벤트가 어떠한 익스포저에 발생을 했을 때 피해의 규모인 데미지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낸 후 거기에 보험 계약 정보를 덧붙여 실제 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로스를 계산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한 이벤트에 대한 피해액을 예측하는 과정을 보통 시나리오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하지만 저희는 통계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나리오 모델링보다는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 이전의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한 후에 실질적으로 확률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발생할지를 예측해내는 스토캐스틱 모델링이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캔 모델 같은 경우에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을 경우 스토캐스틱 이전에 시나리오 베이스의 모형을 개발하고 그 다음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이후에 스토캐스틱 모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캔 모델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인 자연재해 모델링의 경우 크게 재난의 크기를 정의하는 스토캐스틱 모듈, 그리고 해저드 모듈, 그리고 재해의 크기를 정의하는 볼너러빌리티 모듈과 파이낸셜 모듈로 구분되게 됩니다. 스토캐스틱 모듈에서는 얼마나 강한 재난이 발생할지 재해별 빈도나 심도를 통계 분석을 통해 가상의 이벤트를 생성해내는데 일반적으로 자연재해의 경우 보통 만년치 이상의 가상의 현상을 생성해내게 됩니다. 이때 태풍과 지진 같은 경우 중심 최대 풍속, 강우 지역, 강우량, 경로 등을 결정하고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진원, 규모 등을 생성해냅니다. 이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실제 익스포저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의 재난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해저드 모듈에서 계산해냅니다. 예를 들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저가 위치한 지점의 풍속이 얼마인지, 침수 심이 얼마인지,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반 가속도가 얼마인지 아니면 진도 등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내고 이 계산된 값은 실제 익스포저가 받는 데미지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내는 볼너러빌리티 모듈에서 실제 데미지의 정도를 산출해내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데미지 펑션 또는 vulnerability 펑션이라고 하는데 국가나 페릴 아니면 건물 구조, 용도 등 물건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실제 이러한 물건에 데미지가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피해가 발생할지를 예측해내고 일반적으로 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400개에서 1000여 개의 펑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데미지가 발생했을 때 실제 경제적 손해는 얼마인지를 파이낸셜 모듈이 계산해내게 됩니다. 실제로 1%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가치가 100억이다 그러면 1억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 중에 고객이 부담할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원수자가 부담할 손해가 얼마인지, 재보험사가 부담할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내게 되고 이와 같은 거는 한 이벤트에 대한 계산이고 실제 캔 모델 결과로 주로 사용되는 EP 커브는 이와 같은 과정이 만여 개의 시나리오에 대해다가 반복 수행돼서 실제 특정 손해액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낮은 확률이 얼마가 될지 나타내는 EP 커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이와 같은 캔 모델은 언더라이팅, 상품 개발, 아니면은 수출제 전략 수립, 누적 위험 평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위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캔 모델을 자체로 개발하여 보유하고도 있지만 많은 원수사나 재보험사들은 그와 같은 자체 모델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에어사와 RMS 이 두 개사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팬데믹과 사이버 모델도 이들 두 개사의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리스크 모델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리스크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보이시는 아마존 사례와 같이 악의적인 공격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아니라 실제 직원의 실수에 의해서도 데이터가 유출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리스크 자체도 우리가 사이버 위험에는 동시에 포함시켜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이버 리스크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이버 리스크를 담보하는 물건, 예를 들어 시스템 아니면 어떤 서비스, 이런 시스템과 서비스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피해, 그리고 이 모든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
등이 사이버 리스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정보의 유출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이 불능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아니면은 우리 회사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평판 저하, 아니면은 이와 같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비용 등의 다양한 비용들, 그리고 심지어 단순하게 그런 IT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계의 물리적인 손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지컬 데미지까지도 우리가 사이버 리스크를 생각할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이버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로도 컴퓨터 서버뿐만이 아니라 요즘 누구나 갖고 있는 모바일 기기, 아니면은 커넥티드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통해 발생하는 사이버 위험도 포함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악의적인 공격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에러, 그리고 아니면은 실제로 사람의 실수 또는 화재나 아니면 자연재해로 어떤 서버실 같은 것들이 무너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출시되는 사이버 단독보험의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을 다양하게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 단독보험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전통적인 상품 등, 예를 들어 일반 보험에는 그 프로퍼티 아니면 배상책임 보험, 이런 보험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담보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이버 보험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오른쪽 아래 자료 보시게 되면 OECD가 예측한 사이버 보험 시장이 있는데, 규모가 있는데 2017년 당시에 예상했던 2020년의 시장 규모와 실제 최근에 조사된 시장 규모가 대략 8조 원 규모로 어느 정도 유사하고, 이와 같은 사이버 보험 시장은 매년 20-30%씩 증대하여 약 2025년에는 거의 2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사이버 모델에서 어떤 식으로 현상을 해석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버 모델링을 하는 과정은 자연재해와 유사합니다. 자연재해 이벤트가 태풍, 지진 등의 현상이었으면은 사이버에서는 악의적인 공격 아니면은 오류 등의 이벤트에 해당하고, 익스포저는 건물이 아닌 무슨 자료 아니면 시스템이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합쳐서 실제로 얼마나 피해가 발생할지 데미지를 산정하고, 거기에 보험 계약 조건이 덧입혀져서 실제 피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좀 더 그러면은 그 사이버 모델을 개발할 당시에 사용된 데이터가 뭔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이버 모델에서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RMS사에서 2018년에 모델을 업데이트하면서 모델 개발간에 사용된 자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에 대해서는 대략 6만 개 정도의 사이버 사고, 그리고 대략 만여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우티지, 거기에 5개 그 고객에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적용된 크레임 정보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대략 한 75만여 개의 회사에서 발생하는 익스포저 정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략 2만여 개의 어떤 시스템과 회사가 있었을 때 그 회사 2만여 개 회사의 사이버 보안 취약도 평가 결과도 사용되었고, 당시에 악의적인 공격을 주로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사이버 모델을 개발하였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이 합쳐져서 그 중간에서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데미지가 얼마가 될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이버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리스크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규정을 하기가 쉽지 않고, 어떠한 현상이 어떠한 물건과 합쳐져서 어떠한 데미지로 이어질지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을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와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머신러닝과 같은 첨단 기술이 사용되게 됩니다. 즉, 그 그레이박스의 중간에서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머신러닝 같은 기술을 이용해 설명을 하게 되고, 각 인자와 아니면 그런 정보들의 상관성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사이버 보험 아니면 사이버 리스크 관련된 그 다양한 정보들을 보시다가 보면은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많은 인자 중에 과연 사이버 리스크의 중요한 정보가 차지하는 게 뭘까라고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보시는 바와 같은 회사의 규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보험이나 아니면 사이버 리스크를 다루는 머티리얼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 나오는 게 일단 피해 규모를 정리하는 데 있어 갖고 회사 규모가 언급이 됩니다. 이 사이버 리스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악의적인 공격이고, 이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거나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성공률이 높아야 돼서 일단 공격하기 쉬운 회사, 그리고 성공을 했었을 때 많은 성취감과 돈을 얻을 수 있는 큰 회사, 이런 거에 따라 패턴이 상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봤을 때 이와 같은 회사 규모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고가 발생하는지 패턴이 찾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다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저희가 보험 사고로 구분할 경우에 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보고된 왼쪽 그림에 보면은 실제 보고된 사고 사례와 클레임 데이터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모델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점을 실제 데이터와의 보정을 통해서 현실과 실제 사이버 보험과의 차이를 줄여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데미지를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하는지 대표적인 그 악성 소프트웨어인 멀웨어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멀웨어 모델링에서 모델링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벤트를 정의합니다. 어떤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아니면은 이 회사에 얼마나 패치를 자주 업데이트하는지, 이 회사가 얼마나 취약할지 이벤트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어떤 악성 소프트웨어가 들어갔을 때 이 내부에서 얼마나 확산이 쉽게 되는지, 예를 들어 웜웨어 스프레이드 모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침투해서 확산된 악성 소프트웨어들이 실제 활성화가 돼서 피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시 계산해서 실제 데미지가 얼마고 그랬을 때 보험 조건이 얼마인지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웜 스프레드 모델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 되면은 RMS 모델에서는 대략 10만여 개의 가상 웜 이벤트를 이용을 해서 그러한 웜 이벤트가 어떤 회사 시스템에 침투했을 때 얼마나 확산이 되는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그림과처럼 어떤 회사 내 시스템대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된 컴퓨터를 예측을 하게 되고, 이렇게 침투했던 바이러스들이 실제 활성화가 돼서 피해로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는지 그 상관관계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인 피해액들을 산정해내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이 모델을 통해 계산된 예측된 피해액과 실제 클레임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출된 데이터들은 비교를 통해서 모델의 보정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캡 모델 같은 경우 솔직히 저는 모델을 쓰고 있지만 상당히 사용자가 쓰기 편한 모델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버 모델도 그렇게 쉬운 모델은 아니고, 보시는 화면은 에어사의 사이버 모델 플랫폼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 정보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보면은 얼마나 이게 좀 어떤 식의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결과로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시는 표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표 보면은 for modeling이라고 되어 있는 컬럼에 보면은 사이버 모델을 위해서 사용자가 입력해야 될 필수 데이터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단 위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컨트랙과 레이어이기 때문에 계약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지만, 실제로 그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기 위해서 그 시스템에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는지 아니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다양한 정보, 얼마나 취약한지 잘 모르는데, 최근에 나온 에어나 RMS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존재하는 나라가 어딘지, 그리고 업종이 뭔지, 그리고 매출이 얼마인지 정도만 집어넣게 되면은 실제 나머지 필요한 정보들을 자동으로 매칭시켜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저희가 IT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가 언더라이팅할 때 쉽지가 않지만 이런 값들을 자동식 매칭을 시켜주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모델을 도입할 수 있게끔 만든 기능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까 처음에 캡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 모델도 초기에는 스토캐스틱 모델이 아닌 시나리오 베이스의 모형으로 개발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공격에 대해서 아니면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피해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확률적으로 나타내주는 스토캐스틱 모델로 발전하게 되었고, 모델링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왼쪽 보이는 그림과 같이 EP 커브는 기본으로 제공되며 실제로 어떠한 종목에서 아니면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피해가 발생했는지 상세하게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은 사이버 모델을 바로 도입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먼저 두 가지 이슈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사이버 모델의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한다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슈인데, 보시는 표와 같이 과거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발생한 시큐리티 브리치 사고의 종류를 보게 됐었을 때 이게 많이 그러니까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사이버 사고의 큰 원인으로서는 거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닌 랜섬웨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리스크를 유발시키는 대부분의 악의적인 공격들이 워낙 똑똑한 사람들의 집단이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매우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가 과연 지금 나와 있는 사이버 모델에 적합하게 반영이 되어 있나 생각해 보면은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요즘 사이버 보험 관련해 갖고서 많은 이슈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은 사일런트 사이버 리스크입니다. 이 사일런트 사이버 리스크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 단독 상품이 아니고 기존의 전통적인 상품들에서도 실제로 많은 사이버 리스크를 담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상품들 자체가 사이버 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약관이나 그런 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실제 고객이 원하는 사고와 맞지 않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분히 분쟁의 소지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일런트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의가 돼야지만 고객이 원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고 이 사이버 보험 시장 자체도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리스크 모델 자체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현재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연재해 리스크 모델이 시장에 도입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 약 20년 정도가 걸렸듯이, 약 사이버 리스크 모델링 자체도 어느 정도 시장에 활성화가 될 때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워낙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더 빨리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팬데믹 모델링입니다. 워낙에 코비드 때문에 팬데믹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해서 바로 그러면은 팬데믹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팬데믹 모델도 이벤트는 바이러스 상황이나 이와 같은 팬데믹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익스포저는 사람 내지는 다른 BI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시킬 수 있으면서, 이와 같은 이벤트가 익스포저에 발생했을 때 데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할지 아니면 병원에 가게 될지 이런 데미지를 계산하고 보험 조건을 입혀서 최종적인 피해를 산정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팬데믹 모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벤트를 정의하는 스토캐스틱 카탈로그를 산출을 하고,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집단 내에서 얼마나 팬데믹 조건이 빠르게 확산하는지 수학 모형을 이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확산된 상태에서 얼마나 실제 데미지가 발생을 할지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보험 조건을 입혀서 로스를 산출해내게 되는데,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스토캐스틱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주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과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인간과 인간에서 전염되는 경우 아니면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그러한 가능성, 그리고 이게 얼마나 독한 악성적인 바이러스인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스토캐스틱 카탈로그를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생성된 데이터는 실제 과거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서 실제 모델에서 그 생성해낸 실제 발생 지역과 그다음에 치명률 이런 것들이 실제 데이터와 비슷한지 검증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이와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상황이 가정되었을 때 이게 어떠한 집단 내에서 어느 식으로 확산되는지는 수학 모형을 통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팬데믹 현상을 설명하는 수학 모형으로 SIR 모형과 SEIR 모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모형에서는 얼마나 감염될 수 있는 개인이 있는지 감수성군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염이 되어서 남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집단을 감염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감염이 되었지만 전파력이 없는 잠복기에 있는 개인을 노출군이라고 정의를 하고 감염이 종료된 개인, 예를 들어 회복이 됐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백신을 맞아서 회복이 된 그런 상태를 회복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각 집단 간의 이동을 각 확률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 감염 예상 감수성군에서 얼마나 이동을 하는지 확률을 이용을 해서 유증상자, 무증상자 아니면 이동이 가능한 집단, 이동이 불가능한 집단 아니면 백신이 받은 비율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일 단위로 어느 지역 사회 내에서 확산이 될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확산이 된 예측된 정보는 그 지역만의 특성, 캔 모델링에서는 이거를 IED라고 표현하는데 팬데믹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 인구에 따른 남녀 성별에 따른 남녀 성별과 그다음에 연령에 따른 그 인구 부조를 이용을 해서 얼마나 많이 실제로 사망을 하거나 피해를 입을지를 예측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팬데믹 모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 지역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게 지역 간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간 전파를 설명하기 위한 예를 들어 뭐 통행량 아니면 항공편 상황 이런 것들이 이용해서 지역 간 전파도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지역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랬을 때 그 보험 침투율이 얼마인지 아니면은 보험 조건이 얼마인지 이런 조건들을 입혀서 최종적으로 파이낸셜 모델에서 피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팬데믹 모델도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첫 번째 이슈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워낙 팬데믹 이슈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스페인 독감이 발병한 1918년과 지금 코비드가 발생한 2020년 이 100년간 크게 영향을 미쳤던 팬데믹 이벤트가 그리 많지가 않아 이 팬데믹 모형을 건보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설령 저 앞에 있는 데이터들 1900년대 초반에 있던 데이터들을 가져다 쓰려고 한다 하더라도 생활 방식과 생활 패턴 아니면 인구 구조 등 다양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는 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과연 그러면은 저희가 이와 같이 사용을 건보정을 해서 개발한 모델이 맞는지에 대해 저희가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그림 중에 위에 있는 그림은 만약에 스페인 독감과 같은 상황이 2013년에 발생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추정한 피해 규모와 그 배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상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약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사이고 보시는 바와 그림과 같이 실제 아시아 지역 아니면 남미, 아프리카 지역 쪽으로 좀 의료 수준이 낮거나 좀 약간 생활 수준이 많은 나라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코비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만약에 저한테 이 모델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거 맞을까라고 물어봤었을 때 이거 어느 정도 꽤 타당한 결과네 라고 대답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아래 그림은 올해 4월 16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국가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위의 그림과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따라서 이 팬데믹이라는 현상 자체가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는
아직까지는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한 팬데믹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장에서 활용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만약에 이와 같은 코비드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는 현재도 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확산 모델 등이 보완되고 아니면 그 보험 피해액 등 이런 것들도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모델로 이 팬데믹 모형 자체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넌모델드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태어나셔서 경험한 재난 중에 가장 심한, 실제로 경험한 재난이 중에 제일 심각했던 재난이 무엇인지라고 여쭤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마 코비드 상황이라고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서호주에 발생한 헤일스톰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 당시에 약 1시간 반 동안에 처음 30분 동안에는 골프공 사이즈의 우박이 30분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1시간 반 안에 발생을 하였고, 당시에 제 차 전손되고 집에 가봤더니 모든 유리창 다 깨지고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고, 그 당시에 발생한 이와 같은 우박 피해가 서호주 역사상 최대의 자연재해 피해로 남아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발생한 재해 피해액 보험 손실액만 약 1조 원입니다.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집주인 할아버지가 나이가 거의 80이었는데 사고를 처리하러 저희 집에 와서 하는 말이 80년 동안 내가 여기를 살았지만 이런 사고는 처음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와 같은 우박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드레이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얘는 Severe Convective Storm의 한 일종인데, 얘의 특징은 순식간에 발생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폭풍입니다. 흔히들 폭풍이 빠르게 지나가면은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서 좋은 게 아닐까요? 라고 하겠지만, 이 드레이쇼의 특성은 빠르게 이동을 하지만 그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는 겁니다. 보시는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은 2020년에 오하이오에서 발생한 드레이쇼를 갖다 위성사진으로 찍어 놓은 건데, 약 600마일, 900km의 거리를 12시간 안에 주파를 합니다. 이동 속도는 약 80km/h. 일반적으로 한국에 오는 태풍 같은 경우에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른 경우 한 30km/h 정도인데, 얘는 걔의 2배 이상의 속도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동을 하면서 엄청난 바람과 비를 쏟아부어서 실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보시는 표에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허리케인 1등급에 해당하는 재난에 해당하는 지역이 작년에 마찬가지로 그 미국에 왔던 허리케인 로라와 비교를 해놨는데, 캐타스트로피 1에 해당하는 지역은 거의 7배, 캐타스트로피 2에 해당하는 지역은 거의 5배 이상 넓게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 이건 보험 손해액이고 전체 피해액인데, 허리케인 등급 4등급이었던 로라의 손해액이 약 19조 원. 근데 드레이쇼, 오하이오 드레이쇼의 피해액이 11조 원입니다. 이와 같은 드레이쇼도 저희가 아직까지 모델링을 할 수 없는 하나의 자연재해고, 이 드레이쇼가 더 피해가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허리케인은 바다에서 생성돼 갖고 오는 동안 어느 정도 대비라도 할 수 있는데, 얘는 내륙 지방에서 순식간에 발생해서 빠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응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캣 전문가들이 되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뾰족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거는 어디까지나 미국같이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의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아니잖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되게 많았었고 지금 예상하는 원수 보험 피해액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만 대략 한 3천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그렇게 낮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최근에 기상학자들이나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집중호우,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가 과거에 비해서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전공은 수자원을 전공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케이스는 우리나라의 지하시설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강남역 일대에 순간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그 일대 지하시설이 다 잠기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있는 지하철역부터 시작해갖고서 대형 건물들의 지하시설이 잠겼을 때 피해액은 상당히 솔직히 생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예를 들었던 그 우박 아니면은 드레이초 아니면 우리나라의 같은 집중호우 이와 같은 현상들은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캔 모델이 개발되지 않아 모델링으로 예측이 어려운 재해들이고 이와 같은 재해들을 넌 모델드 리스크라고 정의합니다. 넌 모델드 리스크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역에 캔 모델 자체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첫 번째의 경우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세컨더리 페릴입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온 후에 지진 화재 아니면 액상화 현상 또는 큰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예를 들어 복구 비용 같은 것들이 그 원래 평상시와는 다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디맨드 서지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모델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서 이와 같은 디맨드 서지나 이런 그 2차 피해도 다 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모델도 있지만 아닌 모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예 그 보험 상품 자체가 캔 모델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상품도 있고 또 상품 중에 그 여기서 담보하는 커버리지가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 CBI 같은 경우인데 커버리지가 담보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모델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굳이 과연 이 넌 모델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시는 재해들은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뭐 카트리나 아니면은 샌디 아니면 2011년 태국 홍수 아니면은 미국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사고들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와 같은 대형 사고들 중에 저희가 캔 모델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경우보다 모델링이 안 되는 넌 모델드 리스크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RMS에서 발표한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컨더리 페릴에 의한 피해가 죄송합니다. 작년에 비해 13%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이와 같은 넌 모델드 페릴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리스크량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넌 모델드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관련 분야의 오래된 전문가가 경험에 의해 얼마 정도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경우 내지는 기존에 있던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통계 방법을 좀 더 약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내지는 주변 지역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 등 이와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와 같이 제시된 대안들이 효율적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넌 모델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게 아직까지 산업 내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벤더사에서 태풍과 지진 모델은 개발되어 있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집중호우 피해입니다. 과연 집중호우가 피해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적합한 툴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침수 지도의 정확도가 가장 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침수 지도를 개발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까지 지금 국내 태풍 모델을 개발한 에어사나 RMS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가 아직까지는
효율적으로 적응이 안 되고 있어서 이와 같은 피해도 어느 정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내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캣 모델링을 하는 사람이고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캣 모델 맞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아직 산업에 들어와서 경험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단언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캣 없어요. 안전해요. 라고 단언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표현하는 한 이론이 있습니다. 블랙스완 시오리.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더 크다라는 거고, 보시는 그림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살던 지역이 서양인들이 블랙스완을 처음 발견했던 지역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현상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현존하는 방법 중에 그나마 제일 쓸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캣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 캣 모델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캣 모델이 맞다라고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용하다, 그리고 쓸만하다라고 보통 대답을 하고요. 보시는 숫자는 에어사와 RMS사가 자기네들 홈페이지에다가 광고를 위해 나타낸 숫자인데, 에어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탑 보험자, 그리고 미국 내의 탑 보험자, 내지는 전 세계의 탑 재보험자들 10명 중에 8명, 10명 중에 9명, 20명 중에 16명이 자기네 모델을 쓰고 있고, RMS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미국의 탑 보험자들 중에 93%가, 그리고 10명 중 9개의 재보험자가 자기네 모델을 써서 리스크를 측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회사들이 그러면 과연 이 모델이 안 맞는데도 불구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맞는지 틀린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쓸만하다,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현재 지금 캣 모델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아직까지 셋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점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리스크에 준비를 해야 되는 보험산업 입장에서는 과거의 통계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 뭔가 과학기술이 도입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을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와 같은 질문을 남기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